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린 지 이틀 만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수사 외압 불법행위 결코 없었다면서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5분 전에서 앞으로의 재판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는 대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정을 회복하겠다. 정세균 전 총리 불평등과 대결하겠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책 계승자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시작합니다.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정식 출마를 선언했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으로 뜨겁습니다. 후보들 사이 거친 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강을 강조하는 나경원, 통합을 외치는 주호영, 혁신을 외치는 김웅, 그리고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이준석 주자는 연일 뜨거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도 주호영은 아저씨다, 윤석열은 국내산 유구는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풍기 켜셨어요? 에어컨 개시하셨습니까? 날도 덥고 뉴스 보니 화나요, 짜증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좀 식혀드려야 될 텐데, 우리 애청자들에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리고 싶습니다. 압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그러면 뜨합니까? 따합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다? 모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더운데요. 저는 오늘 이런 즐거운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시원한 바람 부는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정현님께서 여의도 공원에서 뵌 기자님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까 인사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쳐다보고 가신 분인가요? 아무튼 운동하시던데 건강하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요? 네, 모르겠습니다. 뜨아라고 한답니다. 김진영님께서. 몰랐죠? 네. 설마 그런 간단한 답을 들으시려고 질문하신지 몰랐습니다. 간단하지 않은데요. 신기했는데요. 뜨아. 뜨아. 네. 신기했어요. 이경희님께서 숲세권 아파트라 시원합니다 얘기합니다. 네, 알겠어요. 시원하시군요. 좋습니다. 네, 시원하시다니 좋습니다. 저희는 자, 코로나 상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35명이 나왔습니다. 다시 600명대입니다. 네, 다시 600명대인데요. 다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 수요일은 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네. 이 매주 수요일 확진자만 비교해 보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아요. 확산세는 확실히 꺾었어요. 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걱정인데요. 네. 울산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됐던 상황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울산의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부산에 거주 중인 분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경남 사천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는 며칠 사이에 50여 명이 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네. 해당 PC방은 대체로 방역수칙을 준수했습니다만 워낙 자연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무르며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PC방 같은 데는 밀접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데요. 아무튼 정부에서 확진자가 조금만 관리되면 조금만 줄어들면 7월 전에라도 5인 이하 집합금지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네.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고 백신이 착착 들어오고 있죠. 네, 이 정부가 화이자와 직계약한 이 코로나19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오늘 새벽에 화물 항공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내일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이 들어옵니다. 백신 부족하다, 이제 모자란다, 어떻게 할래, 막 이렇게 언론이 떠들었었는데요. 네, 백신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예정된 대로 백신이 들어왔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06만 회분, 그리고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되고 있다니까 좀 지켜보시죠. 걱정이 있으신 분도 좀 지켜보고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잘 안 되면 그때 조금 꾸지람을 내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했어요. 네,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돼 이성윤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019년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려고 한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재판 5분 전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권님께서 아이고 이 지검장 기소 속아 웃을 일입니다. 속아 앞으로 범인 쫓다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범인은 놓아주고 그 범인을 쫓는 경찰은 벌금 내야 하나요? 앞으로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 신호 기다려서 쫓아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규정한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3인방 중에 일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에서도 얘기했죠? 네, 더 민초라는 초선 모임인데요. 오늘 아침에 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 임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당 지도부에 최소한 한 명은 부적격 제안을 청와대에 권고해달라라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 측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만나기 어렵다는 뜻을 통보해왔고 이에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서 인사청문 특위 소집을 요청을 했고 인사청문 특위가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이 박병석 의장도 국무총리 자리를 오래 비우긴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김부겸 후보자 인준 동의안과 이 3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를 연결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는 지금 좀 멈춘 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냈더라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말을 삼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현행 민주당 당원이 이 대선 후보를 대선 180일 전에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 원칙이라는 것이 현 당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미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는 이 미국의 백신 접종 현장에 갔더니 이 미국에는 백신이 넘쳐난다라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기분이 초콜릿 하듯이 이 백신을 구걸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 미국에서 이번엔 특파원들을 모아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본인이 미국에 이 코로나19 백신 1,000만 회 접종분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백악관 인사로부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논란의 발언이 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는 이 서울, 부산, 제주 등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백신 지원을 부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보내달라. 서울, 부산, 제주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라도 좀 백신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백신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초콜릿 참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미국까지 날아가서 한국 정부를 좀 비판하면서 욕하면서 정부가 딴 목소리를 내면서 백신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또 어떤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정상근 기자 친구 미국에 살면 전화해가지고 네. 백신 막 한 1,000만 명분 달라고 좀 연락도 좀 하고 그러세요. 네, 우리나라가 돈 주고 사오고 있는데요. 이미. 네, 아니 그래도 개발적으로. 네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스티브한테도 하고요, 제임스한테도 하십시오. 일단 친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평택항을 찾았습니다. 네, 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이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작업 중 숨진 고 이선호 씨를 조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고 현장인 평택항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하루에도 6,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 현장은 전쟁과 같은 현장이다라면서 이 산업재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여부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만났나요? 네, 만났습니다. 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를 포함해서 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재훈 씨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라면서 대체 4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네. 송치용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고인의 부친도 8년간 일용직으로 같은 검역 업무를 했는데 계약서 한 장 써본 적이 없다라면서 이 중대재해법은커녕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청 업체에서는 참변 20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서야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보통 때는 사과를 안 해요. 네. 사과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참 후진적인 산재 사고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업주 회사에서는요, 돈을 아끼려고 청년 알바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이고 안전교육도 없어요. 사고 나면 알바생 비정규직 책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몰랐다고요. 하루에 7명씩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데요. 이제라도 좀 바꿔야 됩니다. 사고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이 돈 때문에 생명 경시하는 이런 회사는 버려야죠. 이런 사업자들은 버려야죠. 부동산 잡지는 못하더라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버려야죠. 그런 투기꾼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런 거 좀 잘 해주십시오. 이런 거 못한다고 해서 민심이 지금 회초리를 든 겁니다. 단톡방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경찰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대기 발령 받았어요. 네, 이 메신저 단체 대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남성 경찰관들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을 각각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내렸고요.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 지난 2018년 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대화방을 통해서 이 동료 여성 경찰관을 가리키면서 성적으로 희롱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난 2018년 이 동료 여성 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전직 경찰관 이모 씨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이들을 순차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조사 초기 단계라며 엄정하게 조사해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니까 대기 발령한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조사하겠다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겠죠. 솜방망이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명확하게 엄벌을 처할 것을 참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사고를 내고요. 네. 자기네들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언론의 관심이 좀 줄어들면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았어요. 네네. 이제 경찰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무거운 책임과 함께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더 잘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딸을 유치원에 보내던 엄마가 스쿨존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이 4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모친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지난 8일 눈 수술을 하고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에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아이고. 가해자는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했고요. 또 차량 전면 유리 옆에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시야를 가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을 상대로 운전 자제를 당부했는지 확인하고 있고 과속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서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아이가 사고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무엇보다 모친의 사망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눈이 잘 안 보이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철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기관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M60 기관총과 M1 소총을 이용한 조준 사격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기관총으로요?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광주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 방문 조사를 시행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의 기관총 및 조준 사격 정황이 가해자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조사위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이후에 광주역 그리고 22일 이후에 광주교도소의 감식탑과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M60 기관총을 설치를 했고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서 시민들을 살상했다고 합니다. 이번 그 한 번이었나요? 같은 달 21일 이 제11 공수여단도 이 전남도청 앞 집단 발표 직후에 금남로 이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에서 시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조준 사격을 하는 만행을 봤는데요. 뭐가 다른 건 참. 미얀마의 아픔을 보면서 광주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네.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을 공습합니다. 피해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 지난 7일 이 종교활동 제한 그리고 정착촌 갈등이 불씨가 돼서 한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력 충돌로 격화가 됐는데요. 이스라엘 경찰의 진압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300여 명이 다쳤는데 이에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하마스의 군 지휘관 그리고 시설 등을 겨냥한 보복 공습을 벌였는데요.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과정에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도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도 2명의 사망자 그리고 30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이 하마스도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혀서 양측의 충돌이 더 거세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로 고생하더니 백신 맞고 이제 정상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바로 또 공습을 시작하네요. 안타까운 일이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JDC님께서 백신 맞고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척 시원합니다. 부탁해요 얘기했습니다. 네. 시원한 뉴스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700님께서 5월에도 내복 입는 마음은 늘 추운 직장인입니다. 제 아는 분도 이래요. 항상 파카를 입고 다닙니다. 5월까지는. 그동안 안 좋은 일로 불편한 관계였던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까지 힘들었는데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풀었습니다. 얻어먹었는데 다음번엔 제가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2287님께서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비실 온도가 34도를 가리키네요. 와, 34도요? 선풍기도 없고 양철 지붕으로 만든 오래된 경비실이라 엄청 덥네요. 내일은 더 덥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도 주진호님의 시원한 소식을 오늘도 기대하며 듣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너무 더운데요. 좀 시원하게 계셔야 됩니다. 들어가지 말고 좀 그늘에 좀 계십시오. 봄바람은 좋지 않습니까? 네. 0894님께서 오늘 기분 좋았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말이 지금 되지 않아서 어물어물 했는데 산책 가서 기분 좋아? 개미 보니? 하니까 네 하면서 큰 소리로 대답해 줬습니다. 세상 고마워요. 세상 아름답죠. 그럴 때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여기저기 사고가 많은데요. 먼저 판교 일산 쪽 시흥 휴게소에서 사고가 나면서 뒤로 정체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서도 하남분기점과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각각 사고가 있습니다. 각 사고 여파가 모두 더해져 하남부터 토평까지 정체가 이어지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도 광암터널 부근 2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처리를 하면서 상일부터 하남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리 남양주에서 강일, 송파를 지나 판교 쪽으로도 차량 이동이 많아 더디 내림 이어지고요. 중부 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중부 3터널에서 1터널 통과하기 어렵고 하남 분기점에서 다시 정체입니다. 제2중부 고속도로도 하번천 터널에서 천지남교까지 천천히 지나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3km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로 뜨겁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10명도 넘어요. 그런데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1위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2위입니다. 지금 지지도 조사에서 MZ세대, 특별히 20대 남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양강구도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기세가 무섭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상하던 대로입니다. 예상하던 대로요? 예. 모든 건 작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작전대로? 예. 진중권 교수가 많이 힘이 돼주죠. 저희 선대위원장이십니다. 그런가요? 예, 저희 명예 선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비난합니까? 근데 어제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모든 게 작전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의 의의라는 거는 네.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서 좀 저희 당이 안 좋은 모습을 탈피했던 것들, 이거를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던 젊은 세대의 지지율, 네. 이거를 영구적인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께서 김웅과 1, 2위 다툴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까? 저희가 1, 2위 다툼하면 그때 이미 누가 이기더라도 그 개혁 세력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정치 경력 한 1년밖에 안 된 초선 의원들이 지금 대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표 도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를 언제 하셨습니까? 초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네. 하셨잖아요. 다른 경력은 많았잖아요.
그래도 정치는 처음이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표를 한 데 있어가지고 네. 본인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또 네. 당의 비전을 제시하냐가 중요한 거지 선수가 많다고 대표에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당대표는 이제 대선을 꾸려야 되는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도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준석 대표도 네. 그 최고위원도 와서 최고위원도 해보고 네. 최고 비대위원도 해보고 네.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초선 의원이 하면 당대표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좋은 경험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좀 신선한 생각들이 차라리 머리를 지배하는 게 낫지 네. 과거의 어떤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하면은 네. 머리가 비어있는 것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예, 사실은. 예. 김연아 비대위원은 초선 의원이었고요. 예. 그런데 초선 의원 당대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 큰 혼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뭐 힘들다 뿐이 또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희 예전에 이회창 총재가 한창 당에 있었던 때는 보면은 네. 그분도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잘 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어차피 사람마다 다른 케바케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예.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렇죠. 문재인 초선 의원 잘하지 않았습니까, 대표? 대표 잘했죠. 그럼 된 거죠, 뭐. 그렇습니까? 예. 자, 문재인에서 미래를 보는군요, 국민의힘에서. 자, 그런데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 당대표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조금 약간 견제하는 게 보여요. 예. 이준석, 그죠? 예, 뭐 원래 앞서 나가는 후보는 그걸 견제를 좀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좀 뜨거운 견제. 예. 감사하게 받고 계시군요. 예. 그래서 동네 뒷산만 오르는 사람이 어떻게 에버레스트에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진짜 에베레스트 오르고 이렇게 히말라야 가시는 어몽길 대장 이런 분들이요. 네. 평소 도봉산 가시면서 연습하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산에 대한 자세의 문제고 저는 주호영 대표께서 제가 맞받아치기를 네. 매번 803 그렇죠. 대구의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네. 803만 오르시던 분이 왜 더 큰 도전을 하지 못했느냐. 지금 대구에서만 5선 하시잖아요. 네. 저는 주 대표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본인이 좀 더 진정한 산악인의 자세를 보이셔서 항상 높은 산에 도전하는 도전적 모습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으셨다. 사실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영남이고 네. 영남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주력이 네. 진지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대표까지 영남이 하면 영남당 도로 영남당 그 얘기는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네. 저는 영남에 안주하던 분들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영남 출신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네. 영남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 제가 민주당에 비유하자면요. 네. 정세균 총리도 원래 본인이 호남에서 정치하시다가 네. 종로로 올라와가지고 그때 오세훈 시장을 꺾으면서 체급이 왕창 올라가신 거거든요. 대단한 도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사람들이 가산점을 준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당에 이제 영남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그분들은 다소 좀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웅 의원은 네. 김웅 의원도 후보죠. 네. 이렇게 후보인데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또 견제하시는 거 하더라고요. 두 분 간의 이 설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김웅 의원한테 네. 형님 좀 세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웅하고 네. 홍준표하고. 아니요. 홍준표. 뭐든지 좀 메시지를 세게 내시라. 아하,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그 주호영 그 대표랑 세게 붙으란 얘기였는데 네. 홍준표 대표하고. 그 엉뚱한 데를 건드려서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네. 그 홍준표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메시지가 세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사실 후보로 나오시지도 않으셨는데 네. 그쪽이랑 설전을 이어가는 게 전술상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 의원은 다른 데 가서 붙었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홍준표 대표님은 지금 복당 문제 때문에 네. 누구라도 날 좀 때려줘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때렸으니까 이제 벌집 건드린 거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논리상은 들어오신 게 맞다. 네. 왜냐하면 뭐 홍준표 대표는 공천 갈등 하다 나가신 거고 그건 네. 선거 때 의뢰 있는 일인데 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 당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지금 빅텐트를 치자고 하는 판에 그렇죠. 공천 갈등, 뭐 의뢰 있는 공천 갈등으로 싸우다 나가는 홍준표 대표가 복당 못하면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자, 네, 네. 그 정도 생각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는 또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다른 대표들이 네. 내가 대표가 되면 네. 윤석열을 끌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저희가 당 개혁 노선을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무슨 외부 주자를 업고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행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요. 네. 그래서 저랑 김웅 의원이랑 거의 99% 생각이 일치하는데 네. 이거 이야기한 건 제가 깠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 윤석열 총장과 친소 관계를 왜 언급합니까? 네. 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네.
5328님께서 이준석 의원 항상 시원시원한 입담 팩트 폭행인가요? 팩트 폭격 응원합니다. 나중에 대구 803도 함 찾아 주이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미국 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무슨 개연성인지를 제가 분석을 못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 전 대표를 이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진짜 왜 가셨는지 제가 모르겠기 때문에 분석 못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넘어갈까요? 예. 자, 김은혜, 이준석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야당의 당 대표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고 신선한 바람이에요, 사실. 네, 그런데 저희 짜고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다들 각자 다른 개혁 노선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이거 지금 컷오프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3-4명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뭐 유력하게 그 안에 들어갈 거로 보이고요. 그럼 남은 한 2-3 자리를 가지고 뭐 주호영 대표나 저나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등 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선의의 경쟁하다 보면 다들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완벽하게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로는 이준석이 지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 당권은 이 당원 투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70%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그 당원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일반 여론조사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나경원 대표가 약간은 당원에서 우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대표와 저의 격차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도 상당히 합리적인 투표로 이준석으로 대세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 나경원 후보는 뭐 첫 번째로 이렇게 접어두고 그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 파죽지사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1강으로 분리될 날이 곧 온다. 곧 옵니까? 예. 이준석 후보가 그 전에 이 젊은 사람들이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상대로 되고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 파죽지세로 1강이 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지도가 좀 높아요. 그런데 그래서 20대 남성한테는 특히 높은데 20대, 30대 여성들은 이준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게 전부 다 진중권 교수가 파놓은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성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그런데요. 뭐 다들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냥 몰아가는 겁니까? 오히려 어제 진중권 교수님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그 진중권 교수님이 최근에 그 문제되는 발언으로 페이스북 정지 먹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혐오 발언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중권 교수님이. 진중권 교수가 혐오 발언했어요? 그 트럼프나 당하는 그 혐오 발언 징계를 페이스북에 당하셨다. 아, 네. 이준석은 여성 혐오 발언 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까? 2584님께서 김은혜 의원님은 이명박계 성공에 힘을 얻으셨나 봐요. 김은혜 의원은 왜 나왔죠? 이렇게 궁금한가 봅니다. 인지도 높고 수도권에서 당선되었고 뭐 당연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최고위원 선거에도 배현진 의원도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인기 좀 있는 사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흥행 카드는 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그 당권 경쟁이 훨씬 뜨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되는 집의 특성입니다. 되는 집의 특성입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저희 보궐선거에서 좀 이기고 나니까 좀 당 분위기가 살아나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인데 또 자만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리더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들을 풀어야 됩니다. 특히 그 저희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안철수 이런 분들과 연대를 스무스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뭐 원칙론에 입각해서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과제가 진짜 어려운데 여기도 그 국민의힘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안철수, 윤석열과 이 큰 어려운 복합 함수를 이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예정이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라디오 가가지고 그 저희 당 안에서 기른 소는 국내산 한우. 밖에서 들여와가지고 6개월 키우면은 국내산 유구. 아예 밖에서 계속 있다가 잡으면은 외국산 이랬거든요. 적어도 저는 대선 때까지 우리 당원들과 시너지를 내려면은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은
6개월 정도는 저희 당원들과 호흡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윤석열 빨리 들어와라. 그렇죠. 그래서 그 국내에서 먹이고 기른 소를 제가 유구 네. 국내산으로 분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당원들과 함께 호흡한 그런 소를 네. 저희는 저희 대선 후보로 인정할 겁니다. 윤석열 소 빨리 들어와서 예. 여기 국내산 염을 먹어라. 이랬더니 자꾸 또 사람을 고기에 비유한다 그래서 또 뭐라 하는 분 있는데 네. 그냥 비유입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죠. 비유는. 근데 이 비유는 좀 준비하셨어요? 803, 65 이준석 말하면 빵빵 터집니다. 제가 드립력이 이제 좀 예. 날로 이렇게 파죽지세. 뭐 그렇죠? 준비해온 건 아닌데요. 그냥 되는 대로 합니다.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잘. 예, 예. 네. 예전에 잘 안 터졌는데 요새는 터져요. 그게 이제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예. 헨젤과 그레떼님께서 지금은 후보가 여러 명이라 이준석 후보가 지지도가 높은 건데요. 양강 체제로 올라가면 보수가 결집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무서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서운 얘기 하지 마십시오.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이준석한테 몰린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예. 사실상 그 다자구도라 할지라도 네. 사실 그 아까 이강 후보군으로 분류된 그런 그 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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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인터뷰하고 네.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기분이 네.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다.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준석 네. 다시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김웅 의원의 네. 약진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지금 현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모습들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바람 한번 싹 불면 네. 그 바람 앞에서 넘어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당이 지난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하는 자유로운 정당의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저 옆에 있는 정당이랑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접습니다. 한 번 딱 접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남의 정당에 대해서 김병민 비대위원 동의하지 않고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어떤 초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예, 그리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대표로 뽑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의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당선이 돼서 좀 뽑혀가지고 당을 쇄신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했던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계속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네. 중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전 불만입니다. 왜 불만입니까? 김병민 어디가? 왜? 김병민이 이준석. 예. 그럼 김웅. 이슈 티키타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당 대표로 막 티키타카 하고 드리블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아직 배현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한다는데 네. 김병민 의원은 네. 이번 선거에 출마 안 합니까? 우리 후보 등록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아직 네.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아서 주진우 기자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고민해서 그럼 이거 1년 정기 계약했는데 어떡하죠? 누구요? 괜찮습니다. 이슈 괜찮아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요. 대표 최고위원들 다 데리고 왔어. 여기서 회의하고. 당대표 티키타카 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다. 네. 타격이 요즘은 네. 근데 좋습니다. 김병민이 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병민이 하면 진짜 새바람이 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백신 문제는 괜찮은 거 이제 백신 보릿고개라고 막 언론에서 얘기하고 야당에서 걱정했는데 백신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네.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중간에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는 순차적으로 접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맞아야 될 것들을 꺼내서 2차 접종에 쓰고 나니까 이 백신 보릿고개가 왔던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제약사가 백신 공급하게 되면 이거 잘 알리면 안 된다면서요. 대한민국 행안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세부 접종 일정들을 얘기해서 제약사가 문제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 당국도 조심해야 되고 야당도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불안감 증폭되지 않도록. 이제야 제정신을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이제야 늘 제대로 정신이 말씀을 똑바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맞는 말이에요. 야당이 너무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나 물론 야당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따끔하게 생각해요. 해야죠. 근데 그 백신 문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백신 보릿고개다 뭐다 중간에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수급에 약간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1, 2주 정도 딜레이 된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백신 공급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전 세계가 지금 백신 공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서 이거는 정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야 되지만 잘한 건 또 박수도 쳐주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 네. 미국에서 자꾸 김미 초콜릿 얘기를 하셔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예전부터 약간 본인이 유머 코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그게 유머라고요? 어긋나는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을 두고서는 네. 어느 당 의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목소리도 진중해요.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자꾸 엇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당의 현역 의원 혹은 전직 의원도 아니고 전직 당 대표로서 당원의 한 사람의 행동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넉넉하게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황 대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백악관 관계자 만나서 백신 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 부산 등 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있는 곳이라도 달라 하는데 저는 이러니까 자꾸 이재명 지사한테 불만이 생겨요. 왜 또 이재명 지사? 여기서 이재명이 뭔 소리야? 아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백신 경기도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청와대도 당혹스럽고 방역당국도 이거 같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경기도만 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경기도 따로 하니까 그럼 우리도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에서 이재명으로 야 진짜 신기의 드리블 아닙니까? 자 최진무 교수님. 아니 일단 그 맞지 않고요. 두 개의 연결 지점은 일단 황교안 전 대표는 그러시면 진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만약에 지금 김병미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뭐 너그럽게 봐달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전직 의원 이런 얘기 했어 봐요. 김병미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또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네? 아니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네. 황교안 전 대표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연결 지점이 없어요 두 개는.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전 대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왜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도움이 되는 것보다 국민의힘한테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요소 작용을 하잖아요. 저는 뜬금없이 가신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가셔서 행동을 하시려면 정말 진중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의 그런 모습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그거 말도 그래요. 서울시하고 부산시를 먼저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미국 가가지고 아니 국내에서 또 그랬다면 그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미국 가가지고 무슨 갈라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정당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백신이 부족하니 경기도 내에서 러시아에 수입한 백신도 맞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백신에 대해서 뭐 우리만 먼저 맞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러시아 백신이 허가가 안 된 상태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줄 수 있는지를 의견을 물어본 거니까 그게 뭐 경기도만 맞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경기도 자체 확보. 네. 기사 검색해 보시죠. 네. 자, 홍준표 전 대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는 네. 어떻게 풀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가 한 6월 초순까지 임기가 거의 얼마 안 남았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권한 대행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게 되는 차기 지도부 체제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가 전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당에서 그렇게 조금 거부감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상충하고 있습니다. 예. 당 지도부의 의견들도 서로가 의견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원내에 있는 의견들도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 전수조사 해본 적은 없는데 의원들 내에서도 상당 부분 비토 여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해 왔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출연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뭐 똘레랑스 얘기하면서 다 같이 포용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실과 이상은 좀 분리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정권 교체를 염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자칫 조금이라도 삐그덕거리는 순간 순식간에 그 민심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4.7 보궐선거 전이라면 홍준표 전 대표 복당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당의 대권 주자로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면서 워낙이나 마이크가 세니까 예. 또 당의 거의 대표적인 메신저처럼 나와서 얘기가 계속 전달이 될 거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황교안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럼 보이게 되는 인물은 황교안, 홍준표 대권 주자 그리고 당권 주자에 나서서 우리가 지금 뭐 영남 패권 정당 등등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의 인물이 당대표에 나서게 되는 이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면 지금 다 같이 들어오자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 당에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안철수 전 대표 뭐 통합 얘기하다가 아이고 하면서 바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과 때와 타이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더 가열차게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길에 매진하고 홍 대표에 대한 복당 문제는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대선을 위해서 홍준표의 경륜 네. 그리고 황교안의 경험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교수님. 예, 저는 일단 김병민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당에 들어오는 것이 쇄신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완전히 상쇄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이분이 들어와서 어떤 말을 할지를 지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해요. 또 이분은 그냥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시잖아요. 직설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다가 이게 당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이분이 저는 국민당에 들어가는 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유력하게 그 당권 경쟁의 후보들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5명이 예컨대 이제 뭐 오늘 또 뭐 김은혜 의원이나 다른 분들 얘기 나왔으니 그렇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김웅원 빼고는 전부 다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김병민 비대위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초선들은 대부분 그런데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뭐 통합해야 된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복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걱정할 당은 아니지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너무 많이 하세요. 국민의힘 걱정을. 자.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다 결정된 상황이었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뭐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기소가 필요하다. 네.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사가 더 할 필요도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소 결정이 떨어졌는데 아니 그럼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나고 나서 기소가 당연시 되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네.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관련된 아무런 인사처분이 없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난날 정리되지도 않은 사안들을 가지고 징계하고 거기에 대한 직무배제했던 그 기계들은 다 어디에 간 겁니까? 저는 형평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 후배 단순히 학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몸을 깊게 담았던 인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권을 향하는 권력형 범죄의 방탄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그때 청와대 윗선 누가 연결됐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괜한 오해를 덧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뭐 일단 지금 현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내렸다. 뭐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다. 뭐 기소한다고 다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기소 여러 번 당해보셨죠. 기자보다 피고인으로 계속 한 20년 살아보니까요. 뭐 이 기소는 별일이 아니에요. 무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심도 이제 처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까 김병민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위압을 강한 적이 없다고 지금 무죄 추정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생각해요. 형사소송법도 가장 중요한 원칙인. 그래서 기소됐으니까 다 해야 된다. 그럼 검찰이요. 만약에 뭐 지금 검찰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 죄 만들어가지고 기소하면 다 그럼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건 맞지 그래서 않다고 생각해요. 만들어진 제도가 수사심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도 그게 100% 그분들이 수사의 전체 내용을 들어보는 게 아니냐. 짧은 시간 동안 하루 동안 프레젠테이션 듣고 양쪽의 설득 내용을 듣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한 증거를 가지고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기소됐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경희대 얘기하셨는데 김병민 의원이 경희대 출신이세요. 친문입니다. 김병민은 친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에 잠깐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총학생회 활동한 거 아니에요? 네. 총학생 회장 총학생 회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친문이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친문입니다. 학연뿐 아니라 청와대에 몸을 담았던 아주 깊은 인연.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학교에 있는 사람들 잘 안 챙기기로 유명하게 소문이 나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학연의 이유를 드는 건 아니다라고 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연, 지연 뭐 그런 거 별로 안 별로 따지시는 안 따지는 분이에요. 정치인입니다. 네. 네, 유명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하라는 걸 인정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해야 된다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2019년 봄에 버닝썬 사건이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쫙 멋지게 나서서 버닝썬, 김학의,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김학의 차관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불법으로 계속 조회를 합니다.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왜 했을까? 누가 시켰지?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아니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만약에 윗선에 외압들이 있었는가 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밝혀야 되겠죠. 이슈 티키타카 저희는 잠시 후에 6시에 이어갑니다. 숨 돌리고 오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11살 정남이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럴수록 또 늘어난 건 혼자서 정남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한숨입니다. 배달 업무를 했던 엄마는 정남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엄마는 눈앞에 닥친 생계 문제와 정남이의 호르몬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또래보다 작고 느리지만 누구보다 속이 깊은 정남이는 엄마의 고단함을 눈치채고 따뜻하게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와 정남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정남이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을 건너뛴 듯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7도로 초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광주는 29도까지 올라 거의 30도에 육박했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점차 올라 덥겠습니다.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평년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1에서 17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 30도, 서울과 전주 29도,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입니다. 22도 등 1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다 맑아지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적은 양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 이남 내륙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전라동부와 경남 내륙, 제주 산지에는 낮은 구름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더 좁혀지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지역이라든가 골짜기에는 주변보다 안개 짙으니까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남해먼 바다 제주 해상 1.5에서 4m로 물결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는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회 분을 실은 항공편이 내일 오후 7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화이자와 직계약한 코로나19 백신 43만 8천회 분이 오늘 새벽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오늘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들의 불참으로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가 파행하면서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매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오늘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정복귀 의사를 공식화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의 복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는 길에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이게 더 재밌는데. 주진우 라이브 외전을 언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뭐 최진봉 교수님 끝납니다.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안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김병민 공개하면 안 돼요? 김병민도 끝납니다. 네. 딴 얘기합니다. 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김배공님께서 지금까지 검찰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까지 감싸고 불기소했는데 왜 이성윤 지검장은 예외로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궁금하죠? 신기합니다. 2246님께서는 김학의 씨 그분 출국하게 놔두지 왜 막아서 이 난리일까요? 차라리 그냥 도망가게 두세요 얘기합니다. 자, 김병민 의원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백신 접종하시고 했어요? 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갑니까? 자, 일주일, 네. 2주일 이후에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이후에 국민의힘 좀 이렇게 좀 봐주시는 상황이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그리고는 대선 체제로 이게 정비할 거 아닙니까? 네. 6월 11일이 전당대회거든요. 예. 그때 이제 진용이 어떻게 딱 갖춰지는지를 보고 예. 지금까지는 국민들께서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 4.7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분명하게 야 너네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진짜 잘해야 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너무너무 싫은데
차마 옛날엔 뽑기 어려웠지만 대통령 선거도 이제 다가오고 내가 진짜 잘하면 뽑아줄 거니까 한번 해봐.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지켜보면서도 마음에 썩 안 드는 듯한 그 민심들이 그대로 그냥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게 6월 10일에 전당대회 딱 결과가 나왔는데 전적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홍준표 전 대표 복당하고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았던 구 자유한국당을 떠올리는 인물들이 당의 전면에 쭉 나서게 되고 황교안 전 대표.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4년에 완전하게 실망해서 등을 돌렸던 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인가? 그 자리를 장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얼만큼 당의 혁신과 쇄신을 바탕으로 기존의 4.7 보궐선거의 민심들을 쭉 끌고 갈 수 있을지가 핵심이어서 지금은 그런 기준을 보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니까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김병미 의원이 그 부분을 잘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옛날에 자유한국당 도로 한국당의 모습을 갖추면 민심 떠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흐름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미 같은 사람이 나서서 대표에 출마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지금 현재 일단 파괴를 갖고 있는 초선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진 인물들이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켜서 대표 그 경선에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최고위원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당이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진들 초선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 배현진 최고위원. 그리고 또 이현주 예외도 있었네.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외라뇨. 그다음에 누구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지금 활약하고 있는 김소연 최고위원 나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누가 어떻게 나간다는 얘기들이 없고 다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네. 뭐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니까요. 아직 후보 등록도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많이들 좀 흥미를 갖고 기대를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김병민 당대표 출마 그렇죠. 본인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 문제가 나라 살림을 부동산 세금으로 나라 살림 살렸다 이런 보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요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수가 잘 안 거치죠 사실상으로.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세가 3조가 더 거쳤다. 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 국민들의 소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양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6월부터 부과되게 되는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평생 내 집 한 채를 갖고 살아오셨던 분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장까지 없는 상태로 경제적인 벌이가 없는데 갑자기 종부세 내라 재산세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해서 이 돈이 막 거치게 되면 정부가 나라 빚은 점점 늘어나고 흥청망청 쓰는 것 같은데 내 돈 뺏어가서 이거 주는 것 아니야? 이런 민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부가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고심들이 점점 깊어지는 지점을 뉴스에 담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 쓴 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말이 되는 걸 써야죠. 부동산 세금이 세금으로 나라 사람 살렸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 소득세 그리고 네. 법인세예요.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1분기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 수출도 많이 늘었고요. 벌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업 영업이익이 19.8% 늘었어요. 거의 20%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전년 대비 증가율만 보면요. 올해 전년 대비 같은 기간 1분기 동안요. 67조 5천억 원이나 벌었어요. 영업이익만. 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일어나 거기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부분 일정 부분 차지했고 양도소득세는 3조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거래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이 기사의 어떤 의도라면 제가 그냥 분석해보는 의도라면요. 이게 종부세나 아니면 세금 거치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마치 많이 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직 시행 안 됐어요. 김병미 의원 얘기했던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 1분기에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세금의 양과 똑같은 양이 나오는 건데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이제 세수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세금이 늘어난 걸 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이 늘어났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적 의미를 만들려는 언론의 의도적인 기사의 제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는 명백한 팩트고 사실이죠. 근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부 메꿔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기사에 담았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조금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중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거의 모든 것들이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25개 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치구의 세원은 거의 재산세가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재산세가 어마무지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 그 재산세를 통해서 내야 되는 사람들의 재원 부담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정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그러한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불평등 그런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국민들의 마음들이 있는 거라 그런 내용들이랑 다 같이 연결져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걸 부추기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 제목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법인세나 기업의 실적이 높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많은 부분은 법인세 증가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부동산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부각시키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네. 제목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제목은 가장 중요한 걸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중요 이슈가 아닌데도 이걸 가지고 제목을 뽑았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적자를 얘기했는데 적자가 난 게 작년보다 적자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보다 적자폭이 줄어들었는데 적자가 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죠. 우리 소상공인 있는 자영업자는 돈 지급하죠. 구직급여 하죠. 어려운 사람들 지금 도와주고 있죠. 이번에 그 세금도요. 유예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세수가 들어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합소득세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유예를 해줬어요. 작년 말에. 그게 이번 분기에 들어오는 바람이 늘어난 거니까 세수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만 쏙 뽑아가지고 그걸 강조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언론 또 전문가니까 또 언론 얘기 나오니까 막 랩을 계속 하시네요. 이건 또 좀 받아주고 가시자고요. 네네. 자 언론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네. 김남국 의원이 추진 중인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의원님. 이것 때문에 저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알고리즘 문제 관련해 갖고서는 진인 조은산인가요? 그 필자가 이 알고리즘에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등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우리 언론을 보다 정통하신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고리즘은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공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게 어려우면 전문가 단체나 조직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검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몇 년 전에 이미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신한국당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얘기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마다 이 공정성 문제가 늘 논란이 돼요.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꾸려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돼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조가 잘 짜여져서 공정하게 기사가 공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 보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교수님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전두환 보도 지침인가 하면서 비판했잖아요. 아니 전두환 보도 지침은요. 보도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거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가세요 신문사에서 그 전날 보도 나오지 않은 거 쏙 빼가지고요. 그 기사를 못 내게 했던 사람이 이게 어떻게 알고리즘 공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포털은 언론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포털은 다른 언론사에서 제공한 언론의 기사를 뭘 먼저 올릴 거냐 늦게 내릴 거냐 늦게 공급할 거냐 이것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보도 지침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드루킹이 와갖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드루킹이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조작을 했고 그런 일이 2017년도에 대한민국 선거판에 앞두고 있었던 거니까 이게 그 사람 잘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막 조작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포털과 함께 진지한 검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때만 되면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게 막 자꾸 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 문제만큼은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특히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언론 지형이 지금 국민의힘 한테는 좀 야박합니까? 좀 많이 야박하죠. 오랜 기간 동안 꽤나 야박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언론의 전체적으로 70% 이상 많게는 80%가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언론사들의 지형이에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언론 지형은 이제 보수 정당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 얘기 나오면 3박 4일 해도 부족한데 최병우 교수님 혼자 다 할 거니까 김병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쳐다만 보자고요.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제 대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대권 도전 그리고 대선 캠프 막 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정치 부수겠다. 젊은 세대 교체 선도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 대권 출마를 가장 먼저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오늘 왜 박용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죠. 대한민국 저하고 주진우 기자가 클 때 이거 언제 선진국 되나 그랬는데 어느 날 훅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선진국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정치만 사회의 각 모든 분야가 우리 젊은 세대가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우리 정치만 이렇게 늙었습니다. 네. 늙고 낡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격렬하게 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네. 웃긴 건 그런 겁니다. 박용진도 젊은 정치인이다. 네. 나이 50이에요 이제. 예. 71년생 돼지띠. 근데 박용진마저도 젊어 보이는 이 정치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을 네. 변화시켜야 대한민국이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는 확대하는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를 위한 과감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함께 네. 해주십시오. 답답하고 한심한 정치 바꾸겠다. 민주당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다른 후보들 좀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크게 나눠서 보지를 않고 계시고 예. 우리 정치 전체를 봐요. 네. 자, 지금 박용진을 제외하고요. 네. 민주당에서 나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되는 분들. 이낙연, 쭉 정세균, 이재명. 쭉 떠올려 보십시오. 쭉. 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들 이셨거나 네.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해 오던 주류 정치인들이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낡고 지친 우리 정치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나 세력을 대표했거나 그러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은 이렇게 뻔한 인물로 뻔한 구도로 민주당이 가게 되면 뻔한 패배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자신감 있는 젊은 정치인 박용진이 이 답답한 정치, 답답한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인물로는 뻔한 패배이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바로 열린다면 민주당이 지겠죠?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다음 달에 열려도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0개월 안에 무슨 변화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특별히 2030 청년들이 이탈했어요. 마음을 주던 민주당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자, 이걸 극복해야 될 텐데 박용진은 어떻게 청년 세대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겁니까? 2030이 특별히 어디 별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는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세대입니다. 총선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변화한 것은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태도가 변한 건 뭐냐면 민주당이 약속했었던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한테 기대를 걸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획기적인 야당, 과거 획기적인 박근혜 세력 여기와는 다르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힘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몰아줬는데 지금 하겠다고 했던 뭐 일자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잘 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변화의 어떤 상징들
사회 개혁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기들 관심 있는 일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호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 다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예. 가장 중요하죠. 우리 2030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가야 될 시간이 많고 세월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지, 어떻게 해야 내가 20년, 30년 뒤에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하고 내 차 마련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이게 국민 행복이거든요. 네.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박용진이 행복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걸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뻔한 겁니다. 행복국가를 위해서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30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고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하고 1억 줄게요. 3천만 원 줄게요. 네. 1,000만 원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낡은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네.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무상급식 프레임으로 정치를 한번 바꿔본 적이 있거든요. 정치판을. 네. 예. 그래서 이른바 보편복지라고 하는 쪽으로 쭉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 온 거 저는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여전히 보편복지의 방식으로만 여전히 나눠주는 방식으로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금복지로 현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국민들께서 네. 오히려 여기 동의 안 할 거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노력이 청년들의 열정이 국민들의 노동이 제대로 보상받고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초라해지지 않을 건지 네. 이런 제도적 설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현금 복지를 얘기하면서 한 3명을 타다닥 이렇게 한번 때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안정적인 소득이라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까? 저는 그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말이죠. 뭐 교수님 한 분 만나고 나서 유레카 한 거잖아요. 유레카.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청년 정책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마 그분 머릿속에 좋은 일자리다 그러면 정년 일자리, 장기적인 고용 안정이 되는 그리고 뭐 대기업 정도의 일자리나 공무원 같은 일자리 이런 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대한민국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50만 명. 그 이른바 배달 노동자들만 해도 또 새로운 노동자들 형태가 30만, 40만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을 그러면 초라한 일자리로 비칠 게 아니라 네. 이런 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또 4대 보험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어떤 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좋은 일자리 그거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 이제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아주 일부 대기업도 사실은 뭐 40대면 다 나가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예. 평생의 직업을 3번, 4번 바꿔야 되는 시대. 그리고 한 번에 2개, 3개의 잡을 갖는 투잡, 3잡을 갖는 그런 시대라면 기본적으로 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사회 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합의, 타협 이런 걸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법대로 하라를 주장하셨던 윤석열. 이분이 법도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이런 사회적 사각지대의 노동을 어떻게 안정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냐.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의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청년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하나만한 말씀을 하신 것밖에 안 되고요. 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깜짝 놀랐잖아요. 월 4만 원, 8만 원 이렇게 주는데 25조, 50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5조, 50조가 새로운 증세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세출 조정 잘하고 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돈을 좀 함부로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이신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25조, 50조 막 이렇게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고 558조의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50조 정도를 이렇게 구조조정해서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 납득이 안 가고요. 저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노력하고 본인의 노동에 따른 이 자산을 키워나가는 방식인데요.
뭐 몇 가지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국부 펀드, 예. 수익률 7%, 예. 적립 계좌. 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싱가포르 투자청, 이른바 테마섹이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여기 뭐 수익률 엄청 높죠. 대한민국도 지금 국민연금 870조, 그리고 각종 연기금 한 200조, 그리고 한국투자청이 한 200조. 이 돈들이 각각 따로 놀고 있거든요. 네. 그 국민연금이나 겨우 전문가들이 운용하니까 5%고요. 나머지 1%대,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국부펀드로 다 뭉쳐서 한꺼번에 같이 운영하면 첫 번째 규모가 되니까 규모의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 우리나라는 한 5%, 4% 이거밖에 국민연금이 안 됩니다만 다른 연기금들 뭐 노르웨이 연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나다,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다 8%예요. 네.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나라도 부자로 여기에 연동되는 적립계좌에 국민들이 7%의 수익을 네. 이렇게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구조. 알겠어요. 예, 뭐 다른 뭐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공약 얘기가 나오니까 줄줄줄 나옵니다. 지금 뭐 예. 싱가포르에서 뭐 노르웨이로 가려고 해서 여기서 끊고요. 자, 예. 네. 청년들 마음을 잡는 거 좋다. 그런데 남성들의 표를 잡으려고 남녀평등 군복무제 이런 거 던지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거는 2019년 5월 달에 제가 이미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면서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책을 썼고 네. 그 책의 원고는 작년 11월에 다 끝났고 예. 이 책을 구상하면서 국방대학원 교수님 모셔가지고 공부한 게 2019년 5월이에요. 네. 예, 어쨌든 그 국방 개혁이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모병제 가야 된다. 네. 강력한 정예 강군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 모병제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얘기 나오는 게 남북 대치 상황 아니냐. 네. 우리 주변에 뭐 강대국들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모병제로 전환하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이 많아서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뒷받침하자. 그런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압니다만 논산훈련소 4주 훈련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뭐 5주나 6주 정도 되는 후반기 교육으로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40일에서 최장 100일 정도 하는 기초군사 훈련으로 국민의 국방 의무는 끝낸다. 그리고 모병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하고 유사시에 800만, 1000만 이렇게 예비군이 강력하게 동원될 수 있는 나라로 구축하고 국방에 대한 새로운 개혁과 모범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얄팍한 표계산 그런 거랑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민주당에서 좀 재벌 개혁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이렇게 또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그 산재 사고들 그거 좀 줄였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평소 재벌 그 저격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런 목소리는 없어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만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런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기됐었던 되게 많은 제도적 변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번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뤄낸 건 사실이에요. 많이 갔습니까? 예. 근데 물론 한 70%? 네. 뭐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속거발제 폐지 못했잖아요. 못했죠. 3% 룰도 그냥 네.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거 너무 있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70%까지는 한 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계속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룰을 글로벌 스탠다드 여기에 네.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박용진이 대통령이 돼서 더 그 관료들을 더 뭉쳐쥐고 관료들과 싸워가면서라도 그걸 만들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렇게 사면하자라고 요구하시는 경제 5단체분들 네. 노동자들이 이만큼의 파업이라도 하면 불법 파업이다. 법을 엄정하게 세워라. 네. 법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 아닌가요? 예. 그 법의 원칙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은 그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법은
그 강자 앞에서는 굽어지고 약자 앞에서는 빳빳한 네. 이런 법인가요? 그래서 저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풀어주겠다, 이런 사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7925님께서 요즘 용진형이 대세입니다. 네. 유통은 정용진, 정치는 박용진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선 이거 짧은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선 경선 연기해야 된다 이런 연기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피파가 어떻게 그 경기 룰과 대회 일정을 잡든 간에 네. 선수 네. 손흥민은 골을 넣는 게 우선이죠. 네. 저 사실은 그래서 당의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네. 대신 박용진이 5월 9일 날 젊은 정치인으로서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시대 교체를 얘기하고 시작한 건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당의 그 일정에 맞춰서 저는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네. 뭐 어찌 됐건 혼자서는 뭐 묵묵히 가겠다. 근데 왜 연기를 이야기하는 쪽은 좀 왜 그럴까요?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절차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게 누구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뭐 제기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잘 동의 안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박용진이 9월 10일 날 대선 후보가 됐어요. 네. 그러면 9월 10일, 10월, 뭐 11월, 12월 저쪽 후보 정해질 때까지 혼자 이제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 네. 검증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글쎄요,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 네. 검증을 3개월 당하나 4개월 당하나 네.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근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양승조 지사 이제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겨우 2명이에요. 여야 합쳐서. 네.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검증대 위에 올라와서 어떤 정책적 준비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셔야지 이리저리 자꾸 눈치 보고 시간 늦추고 이렇게 일정 늦추자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당선돼야 될 텐데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 건지 최민희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초선 당대표가 되는 것은 박용진이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박용진이 민주당 대권 주자가 됩니까?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뭡니까? 2002년 대선 1년 전에 2%도 안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런 조롱이 많았죠. 예. 최민희 의원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 조롱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민망해졌겠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지금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변화 또 미래를 위해서 또박또박 가는 거지. 네. 내가 지금 유리하니까 내가 지금 될 것 같으니까 나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나한테 좀 유리하면 말하고 불리하면 입 다물고 저는 그거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근데 왜 박용진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의 변화,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박용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들썩들썩하는 에너지 네. 누가 뿜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쭉 떠올리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요.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알고요. 또 박용진의 아직 미미한 존재감, 낮은 지지율 때문에 많은 어려움 있는 거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역동성 만들어 나가는 들썩들썩하는 경선도 만들고요. 네. 정치 대파란을 한국 정치 대파란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대권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각 도로들마다 차량들이 빼곡하게 정체가 자리를 잡았고요. 또 사고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 나들목을 지나서 3차로에 추돌 사고도 있었고요. 이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덕소 3패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고 지장을 받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인 덕소 3패를 지나서도 강일까지는 교통량이 많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시흥
휴게소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3본 나들목부터 도리분기점까지 8km 밀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흥에서 송내,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반대편으로도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17km나 정체거리가 가장 길어져 있고 다시 시흥 휴게소 일대로도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512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결국 자, 이 재판부터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네, 결국 뭐 수사 심의의 신청은 네. 본인이 했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네. 네, 자승자박이 된 꼴이 돼 버렸어요. 근데 뭐 기소하는 걸 기소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네. 좀 시간을 조금 끌고도 있고 호소해보겠다. 수사 심의에 우리 최근에 많이 이제 보도도 되고 사실은 저도 뭐 변호사로 오래 했지만 네.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안 받아. 우리는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수사 심의의 결론은 항상 제가 예측한 대로 거의 됩니다. 다 됐죠, 지금껏. 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재판은 거의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 수사 심의의 결과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너무 틀린다고 강조하지 마요. 틀린 거 틀렸다 해야죠. 가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맞을 수도 있는 그 우리 변호사님. 네, 그런데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관련된 수사심의를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네. 네. 그래서 기소가 이제 되는 거고 가장 뭐 좀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입니다. 네. 대다수 무죄가 됐어요, 최근에. 그렇죠. 이민걸, 이규진 그 경우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무죄가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 가지고는 이제 그 누구를 벌할 수 없다. 그렇죠. 저는 판례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든지 법률을 구성하든지 유죄가 되기 좀 어렵다고 좀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사건의 본질은 직권남용 뭐 이런 본질이 수사 외압이 아니에요. 김학의의 출국을 어떻게 막았는 그 부분이 본질이거든요. 네. 과연 이거를 처벌하는 게 맞냐는 근원적인 의문 제기로도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 누가 이걸 김학의 본인만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수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는 부분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검의 간부가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행사했다.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수사를 못했다라는 식의 그렇죠. 얘기인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보통 우리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 일선 수사팀하고 지휘부가 갈등을 빚었다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뉴스로 나오고 합니다. 종종. 네. 수사팀 방향과 지휘부의 방향이 좀 달라서. 그러면 그때 다 기소했어야 되죠. 기소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니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든가 대검 부장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기소를 한다고 나왔다? 네.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대검 지휘부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압이니까 우리 따른다라고 그냥 따라버렸던 안양지청 검사들은 뭐예요? 원래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면 직권남용이면 다른 조직하고는 달라요. 검사들은 이게 동일체 원칙에서 지휘부의 이 얘기 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이 단독적 관청이라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명령이 불법적인데 따르면 그게 명령이라는 이유로 용서도 안 받는 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는 게 좀 신기하고 저는 두 번째로는 현재는 이 1월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공수처장 차장이 있고 절반이지만 공수처 검사들도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왜 검찰 그냥 대검에서 그냥 기소를 해도 아무도 언론에서 야 이거 왜 공수처가 아니라 대검에서 기소해? 현직 검사인데? 네. 이거 왜 아무도 지적 안 하죠? 언론에서?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왕의 출범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제도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거 하라고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앨 거면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고 뭐 투표를 해서 국회에서 법을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있는 버젓이 제도를 패스하고 가는데 상당히 지적을 안 한다? 위법적 상황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이런 것 지금 4-5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심의의 결과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수사 심의하면서 과연 우리가 기소를 할 수 있느냐는 논의가 됐는지 사실은 묻고 싶어요. 이틀 만에 바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언론에 뭐 다루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언론에서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이성윤 지검장 기소됐다, 승인됐다, 뭐 이제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몇 달째 지금 그 상의하고 있잖아요. 결과 안 나오고 있죠. 네. 아직까지도. 그건 너무 단순 법리도 필요 없는 사건인데.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저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상황이고 지금 계속 그게 애매하다 해가지고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쉽게 말하면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은 공수처가 설립한 이후로는 공수처가 가집니다. 네, 검사에 대한 뭐 네. 이성윤 지검장은 뭐 아닙니까 검사? 그렇죠, 검사. 아니 암만 미워도 검사잖아요, 이 사람.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이제 직접 수사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던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을 했죠. 아니 그리고 또 공수처로 가서 공수처에서 판단해 주세요, 수사해 주세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왜 아주 만약에 이제 이규원 검사가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을 구하고 있으면 사실은 국가의 정상적인 어떤 체계라면 멈췄어야죠. 기다리고 있어 줘야 되는데요. 법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공수처법을 통과가 됐는데도 검찰이 봤을 때 이런 조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어쨌든 그냥 기소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이 검사가 법을 좀 무시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뭐 근데 되게 웃긴 건 이제 이 재판에 넘긴 부분도 검사가 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요. 저는 또 이거 제 말 장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직권남용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직권이 간단해요.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직권이죠. 지 마음대로 법 무시하고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죄인데 이것도 성립할 수 있는 모든 게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차적 하자가 중요하다면 이것도 지켜야죠, 사실은. 지금 검사가 검찰을 못 믿고 검사가 법을 무시하고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핵심입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에서 의혹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의혹들이 뭔가요?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요. 일단은 좀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뭐 네티즌들이 얘기들하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실종이 친구가 사라졌다고 하면 친구나 친구 어머니 쪽에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신의 부모님한테 일어나서 연락을 했다라는 거. 또 그 이후에 이 신발이나 이런 소재를 모르는 신발을 버렸다라는 것, 그 휴대전화가 없다라는 것, 이 등등 지금 진술을 하긴 하는데 100% 이게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뭐 유가족들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좀 가장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못마땅하거나 좀 어렵고 두려운 부분은 걱정스러운 거죠. 걱정.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저희도 지금 언론 역할을 하는 건데 확인되는 것만 이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 네티즌들하고 우리 네티즌 수사대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나가다가 버려진 휴대전화를 하나 들고 이거 발견했다고. 그거가 발견이 된 게 아니었는데 결국은 남의 거죠. 타인의 거였는데 그거인 것처럼 보도가 완전 연일 그날 바로 됐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고 언론에 이거는 이 가십 항상 저널리즘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게 뭐 시대가 워낙 속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뉴스가 올라가는 시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만 기다리면 다음 후속 보도가 정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일단 내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루 종일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잘못된 뉴스를 보신 분은 그냥 잘못된 뉴스가 머리에 계속 남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언론이 이런 부분도 특히 이제 의혹이 많은 사건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사건일수록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물론 법적으로도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소지도 있고 더 공적인 언론의 기능으로 봤을 때도 별로 온당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수사를 하고 우리 변호 업무를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100% 의혹이 이제 해소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죠. 항상 의문점이 생길 수 있고 의외로 하는데 그렇죠. 그 의문점에 유족이나 뭐 일반인이 제기하는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언론이 앞장서 가지고 그 의문점을 제기한다라는 건 네. 사실은 그 의문점을 해소하고 확인시켜 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8588님이 네. 경찰이 그리 만든 거예요. 네, 그것도 있죠. 뭐 한편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봤을 때 아쉬워 보이는 분이 있죠. 근데 네. 성인 남성이 실종이 되면 당장 범죄 수사처럼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때 바로 압수수색 안 해서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근데 아쉽죠. 안 그럴 되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무조건 할 수는 네. 없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1,6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구안화사가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살인 충동을 느껴요. 아니에요. 자살 충동까지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송 어떻게 보십니까? 퍼포먼스입니다. 소송이 아니고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래 따지면 모든 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반대 진영이 있다면 윤석열 총장의 모습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죠. 진영 논리에 따라서 네. 뭐 당연히 뭐 지금 예입니다. 당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은 의미 있는 거는 민사 소송은 딱 하나예요. 돈을 구하는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게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1,600명이 1인당 100만 원씩 구하고 있는데 네. 뭐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전 없고 된다 하더라도 아주 극히 미미하게 되겠나요?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는 워낙에 의견 충돌이 강하게 있습니다. 사실 뭐 옹호하는 측도 있고 비판하는 측도 있지만 옹호하는 측이나 비판하는 측이나 확정이 된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믿는 바람에 언론에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중에는 심지어 가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좀 과장된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믿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버리시면 사실 이게 그렇죠. 가짜 뉴스를 보고 판단했으면 그거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버리면 되게 네.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이게 사실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적어도 재판이라도 확정이 되고 예. 뭐 그것도 재판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뭔가 좀 하셨으면 그래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할게요. 탈모하고 인과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인 기피가 왜 이 사람들이 대인 기피가 생깁니까? 구안화사. 구안화사가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에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조국 장관 이게 나와가지고 구안화사가 왔다? 이게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소송 제기 사유가 됩니까?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회 곽상은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로 소송했다. 그때도 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고요? 이 재판과 그 재판의 차이점은요? 일단은 그때 1인당 50만 원씩 제기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고요. 재판 아마 기각이 됐거나 결과가 네, 기각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랑 뭐 유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때는 저는 좀 달리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의 책임자였거든요, 사실은.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지만 국정의 책임자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하고는 그래서 소송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확정돼서 30년이 넘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그렇죠. 받은 사람과 현재 진행이 아직까지 재판이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사실관계를. 네. 그거를 먼저 재판에서 인정도 안 된 사실을 아직은 인정도 안 된 사실을 다 그냥 검찰에서 공소 사실만을 믿고 난 화가 난다라고 하시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켜보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큰 변수가 생겼습니까? 네.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대법원에서 원래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교체가 되면서 네. 법관이 바뀌었습니다. 주심 법관이. 주심 법관이 바뀌었어요? 대법관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담당 재판부가 바뀌게 되는데 네. 한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재판부가 바뀌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재판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예 전원 합의체 해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사건 쟁점이 이제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네. 법률 쟁점보다는 사실적 쟁점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어서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다 그러면 네.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입니다. 네. 예컨대 7대 6이 된다면 7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 큰 변수가 생겼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원 제한을 200명 인원 제한 조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연수원생들.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호사 숫자를 네. 변호사 협회라든가 이제 기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너무 많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법무부와 그 부분에 관해서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이 숫자를 줄인 게 아니라 이미 변호사로 나온 연수를 받아야 될 법적으로는 변호사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방법이 지금 이거야말로 진짜 말이 안 되죠. 이건 되게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700명 가량이 변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렇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연수를 못 받게 해서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중간에 이게 학생들이라든가 이게 그냥 국민들이 희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해결을 하더라도 이 방법은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뽑으려고요, 실무. 네. 저희라도. 그래요? 그래 해야죠. 어떻게 그렇죠. 안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변협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밥그릇 지킨다고 이게 이기주의죠. 그래서 안 되면 공정을 망치는 거 우리 아닙니까? 일반 변호사들이 실무 수습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저 두 변호사님들이 저는 진짜 실제로 공고를 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곽상원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죠. 네. 원고 패소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재판 5분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84세 장옥순 할머니 오전 6기 끝에 대학 문턱 두드리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대학 가고 싶습니다. 70살만 됐어도 고민 없이 지나겠을 텐데 건강이 어떨지 걱정입니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인 장옥순 할머니가 대학을 두드립니다. 2016년에 노인복지관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두 아들 대학 공부 시켰는데 배움 짧은 게 허전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서 중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꾸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게 노인이에요. 지금 84세 됐다고요? 청춘 장옥순 할머니의 대학 입시 도전을 응원합니다. 생후 5주 된 아기 넋놓고 보는 어미 고릴라. MBC 기사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한 동물원에서 생후 5주 된 아들과 함께 오스틴 씨가 이렇게 고릴라를 보러 갔어요. 고릴라를 이렇게 아이를 안고 고릴라를 보고 있는데 암컷 고릴라가 오히려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아기를 넋놓고 바라봅니다. 아이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5분 넘게 고릴라가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손가락을 아이한테 대기도 하고, 물론 유리창 사이에서 이렇게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고릴라가 10개월 새끼를 지난 10월에 새끼를 출산한 엄마였어요.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엄마 고릴라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게 가장 고귀한 사랑의 모습이라고도 하는데, 고릴라도 아이를, 심지어 사람의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는데, 요즘 아동학대 기사 계속 나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고릴라도 안 물어갑니다. 네.
네덜란드 운하내 물고기 통행 도와주는 물고기 초인종 KBS 기사입니다. 네덜란드는 운하가 많죠. 그래서 운하가 시내로 이렇게 흐르는데 아름다운 운하 도시에 이게 수문이 닫히면요 물고기들이 갇혀서 이동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어찌하지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물 아래 수문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이 카메라를 볼 수가 있대요. 카메라를 보면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수문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화면에 물고기가 보이면 시민들이 물고기 초인종이라는 디지털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상황을 보고 물고기들이 갇혔어? 그러면 수문을 이렇게 열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이 시스템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시민들 무려 150만 번 이상 클릭하고요 5만 번 이상 배를 울릴 정도로 매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물고기들을 이렇게 또 애틋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굉장히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물고기가 행복하다니 시민들도 행복해지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행복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였죠. 니모를 찾아서의 수록곡 Beyond the Sea 들으면서 저는 여기